DN 오토모티브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8.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03.4%가 증가했습니다. 크게 원인은 합병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한 내용을 죄송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론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려면 용기와 대담함은 물론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한다. 저도 그러고 있는지는 좀 확신이 아직 안 가지만은 이렇게 또 과학자의 정신이 또 이런 정신이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약이론 경영은 과학 경영으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펙트 코즈 이펙트를 말합니다. 결과 원인 결과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져 해결책을 찾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과학 경영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 회계는 성과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원가 회계에 대한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 실전 분석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일 수 있다. 협상, 언쟁, 타협 이런 게 있는데 스루풋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는 해결책은 항상 윈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모두 짊어질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먼저 마음을 비기 위해서라도 짐들을 버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버리라는 말이 한참 경영의 화두로 또 올랐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버려야 한다. 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도 고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성각적인 게 있었다면은 회계도 버려라, 원가 회계도 버려라, 이랬던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희망, 과거의 아쉬운 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이 7,723억 원인데 2021년도에 2,350억에 비해서 무려 228.6%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매출원가가 221.4%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더 증가했고, 근데 판매관리비가 더 좀 추가로 355.9%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 965억 원으로서 236.1%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결산 내용인데요. 이 DN 오토모티브는 자동차용 배터리 및 자동차용 방진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동아전지 및 DTR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지 자동차 배터리가 아니고, 이 전지 배터리가 아니고, 전통적인 축전지 납으로 만든
축전지를 동아전지가 그 납으로 만드는 축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합병 결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아마 그 양적인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외형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천억 원대로서 190%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28.6%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무려 25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상 수루풋액이 절대적인 액수가 증가해가지고 생산성 한 1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5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약 13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5억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증가액은 좀 적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래간만에 어떤 기록을 좀 한 게 있는데 투명성을 위해서는 재고 흐름식으로 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합병 등 특별 원인 변동이 있는 경우는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재고 흐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 재고가 얼마 있는데 그냥 원재료라고 그 가정을 해보죠. 이 구매 매입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된 게 있다면 폐기 얼마, 그 다음에 이제 타계정으로 넘어간 게 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합병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그 재고 자산들이 타계정 대체로 이렇게 별도로 표현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출고계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타계정 대체라면은 아마 이쪽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죠.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기말 재고를 그렇게 해서 맞춘다. 그래가지고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A, B, C로 그 회사는 분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으로 두 가지만 언급을 했고 원재료 사용액, 그 다음에 상품의 판매액,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의 판매라고 표현될 때는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는 상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101.4% 증가했는데 상품은 17,000%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 기저효과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좀 많아지게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1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5.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 432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제조비용의 36%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가공비율이 거의 7%나 증가를 했어요. 이 36% 정도 선이면은 좀 조립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재료 비율이 MC 매출원가 재료 비율이 여기에서는 인프트니까 투입 재료비가 되겠죠. 그것이 64%로서 7%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과정으로 이 투명성 검증을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상품이 1번은 상품을 그냥 포함해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100%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1억 6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22년도에 상품의 증가액하고 일치를 또 합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이번에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작년도에는 상품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요. 정확 그러지만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게 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2021년 경우를 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75억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75억만 늘면 되는데 475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갭이 399억 원이나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차이는 400억이 납니다. 이 400억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동아전지하고 TDR인가 거기 두 군데 회사를 일시에 흡수 합병하는 바람에 넘어온 재고자산 합병 재고가 400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 측면에서 인건비가 72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이 전년도보다 297.4%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합병이 연말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거꾸로 내려간 거로 되지만은 2020년에 비해서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임명을 증가가 됐었죠. 평균 임금이 공시는 그렇게 해놨지만은 실제 합병기일이 연말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비교하기가 좀 어울리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5,100만 원에 대비해서는 6,4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인당 매출액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근데 2020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1억 미만으로도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반비가 19.3% 증가했고요. 포장비가 26.2%, 소모품비가 213%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기타 비용이라고 금액이 제일 큰 게 166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9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이렇게 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만은 기업이 디테일하게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뭔 비용이 이렇게 증가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합병할 때 많이 느껴보는 거지만은 합병의 결과는 직원 감소로 정년퇴직 결과 성격보다는 화이트 컬러 관리직의 삭감이다 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합병을 하면서 뭉쳐요. 1167명으로 그리고 1년 되니까 31명이 탈락을 했다. 아마 고참 사원들을 내보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떤 일반화해서 갈등 구조도로 좀 해보면은 제가 생산직 출신은 아니죠. 남들이 많이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출신인데 블루 칼라 대 화이트 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봐요. 노사가 공생하기 위하여는 육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육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는 생산직의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노사 공생을 위해서는 정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관리직의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직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과 관리직의 정년을 보장한 것 사이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뭐 이게 꼭 항상 대립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조는 그 관리직들을 사용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좌파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본가들의 그 사냥개들이다. 그걸 뭐 충견 역할을 하는데 충실한 거다. 그러나 해고 대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해고 대상 1순위이기도 하는 게 저는 관리직 화이트 칼라의 말하자면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까지 했는데, 우리는 현재 육체 노동자의 집단과 관리직 집단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함을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데이 5월 1일이 메이데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육체 근로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게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성격이 변하면서 나름대로 육체 노동을 하지만은 이제 육체 노동자들도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경계선도 좀 불투명해질진 모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은 항상 그 현장직과 관리직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무려 12.9 회전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어요. 이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르풋율도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생산성도 좋아졌죠.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기 표현대로 이렇게 동일 방향의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은 1차 추론과 2차 추론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아무래도 이게 동화전지를 합병하면서 축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납 가격이 작년에 좀 크게 내려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부품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진 부품 뭐 이러면은 아마 고무 계통이 또 원료로 좀 많이 들어갈 거로 봐요. 그래서 꼭 그런 가격 추이만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을 해서 투명성을 입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합병 관계로 돈이 나간 거로 인식이 됩니다. 7천억 원이 나간 거로 인식이 되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졸제 62.7%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이 1,348억 원의 현금을 벌었고 현금 수익률로는 8.8%, 5.4%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한테 3,38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6.5%로 상승을 했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합병이 되면서 그 이 자회사의 부실 채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부채도 같이 떠안았다. 43.3% 했던 게 13%나 이렇게 뛰었다는 것은 자회사의 이 부채를 그 DN 오토모티브가 안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2023년은 이거를 50% 이하로 내리는 게 아마 그 금융권의 요구 사항으로 압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FEM 최종 7,20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CBRR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8%로서 뭐 그렇게 궁하진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2,715%로 53.7%가 증가했습니다.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역은 자본변동포에서 뽑은 거는 129억 원인데 이 산출한 거에 의해서는 128억 원으로서 8,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뭔가 추적을 해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21년도는 또 되게 긴데 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 재고로 인한 평가손익 누적액의 변동, 도대체 뭔 얘기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게 3,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검증은 최종적으로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요금액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본변동표에서 그냥 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를 보면은 크게 뭐 투자했다기보다도 합병이 이제 투자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종속기업이 무려 9,600억 원대가 돼가지고 7천억 원대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형자산도 그 157억이 그 추가 투자가 됐고요.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어권은 뭐 그 무형자산이나 영어권 이런 것들은 추가 투자가 없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좀 내려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또 그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냥 그 변동률을 가지고 그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합병을 하고서 이게 첫 해의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 원인 변동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보통 한 50% 정도 좀 더 업하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로 해서 1초 2천억까지 매출을 좀 해보는 거로, 그러면은 한 1619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 경우에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어요. 많이 재고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재고를 거꾸로 줄인다면은 매출액의 증가가 없이 재고만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좀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되죠. 이게 원가 회계의 문제고 성과가 왜곡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예측을 하면은 이것도 거의 그 원가 회계의 생산 재료비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거를 일반적인 선, 가능하면은 그 50% 정도 도전적인 목표를 잡았을 때 1조 1,585억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요거를 1조 1,500억 정도로 그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1,343억 원이 남는다. 그래서 좀 더 수익을 내보자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12회전 정도까지 개선을 했으니까 14회 정도 8.8%좀 높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1조 2천억 정도를 해가지고 182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8.8% 정도 재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그냥 수준이고 그냥 계약선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재고가 줄더라도 계약선으로 했던 스루폿 관점에서의 이 영업이익 정도 수준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보면은 이거를 100만 원 단위로 어떤 납품 단가라고 얘기한다면은 원가 회계에서 뽑은 판매가보다는 5만 원 싸게라도 팔아도 충분히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7만 5천 원으로서 2022년 말 대비 1,900원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김상원 씨가 30.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김민찬 씨가 14.65%, 김효정 씨가 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약간 다소 길게 걸렸습니다만은 DN 오토모티브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2023년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봤습니다.